자, 이번 시간에는 제 55회 2022년 9월 17일 지난달에 시행되었던 FAT 1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 1급 문제는 비대면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론 문제는 총 10문제고요. 1번부터 7번 문제, 7문제가 재무회계 문제고 8번부터 10번까지가 부가가치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 문제 수는 줄어들었지만은 점수는 별점이 이론 문제 한 문제당 3점씩 해갖고서는 총 30점을 차지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공인회계사회에서 시험 보는 문제들은 보면 문제지가 색깔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뭐 여러분이 뭐 집에서 다들 저기 대부분 시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프린터물이 제공되는 건 아니고 화면상으로만 다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FAT 1급은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 FAT 1급 제55회 문제 1호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거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뭘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의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예측치를 확인,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기대치, 예측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지금 여기 뭐죠? 예측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피드백 가치라든지 적시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그 해당되는 목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설명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참고 삼아서 지난번 했던 거 정리할 겸 여기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과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나 해드리게 되면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는 보강적인 특성이 있는 여기 첫 번째 여기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고 목적 적합성이 첫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예측 가치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목적 적합성의 보강적인 특성이 두 번째로는 피드백 가치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는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랬었고 여기 목적 적합성에서는 세 번째 적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기 근본적으로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원가계산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에 공통되는 게 바로 비교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은 여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공통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 어느 한쪽이 치우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 문제 나온 것들은 이런 정도를 갖다가 기억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읽어보고 아 이거 목적 적합성에 대한 거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기대치, 예측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 유동부채 뭐가 유동부채인지 또 계정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했으면
우리 계정은 뭘 사용했겠습니까? 여기서는 예수금 사용했었겠죠. 이 예수금은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와 함께 저희 다 회계 처리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부채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얘는 현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얘는 선급금이라고 해서 자산 계정이지 부채 계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선급금은 얘는 유동 자산 계정이에요. 유동 자산 계정. 예수금은 유동 부채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으로 판매했으니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얘도 자산 계정이에요. 외상 매출금. 얘도 유동 자산 계정이고요.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갖다가 추가로 설정했다. 여기는 계정의 이름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얘기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매년 발생하는 게 다음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사 직원들이 퇴사할 때마다 지급해야 되는 부채이므로 이런 비유동 부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1번에 여기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에 원천 징수한 예수금이 바로 유동부채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2022년 3월 10일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200만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대요. 이 거래로 인해서 항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되는 계정 과목과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단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80만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단기대여금이라는 이 계정이 매출채권이 아니라 기타채권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타채권 200만원을 못 받게 됐는데 여기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80만원이 있었다고 하므로 80만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먼저 사용하게 되면 120만원 남겠죠. 그 120만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는 120만원을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분기로 해드린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변에 대손충당금, 이 대손충당금은 단기 대여금 기타 채권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단기 대여금 200만원 못 받게 됐다고 표시해 놓고요. 자, 대손충당금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기타 채권이므로 얘를 비용 처리할 때도 일반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을 여기 처리할 때 쓰는 비용 계정이고 여기 기타 채권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120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되는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되는 것은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바로 이 금액이므로 120만원이죠. 공짜 하나 빼먹었음. 120만원을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번 4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찾으래요.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식별 가능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식별 불가능해요? 아니죠. 가능하죠. 그러면 한국시가 벌써 잘못 설명을 했네요.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어쨌든 간에 무형자산도 자산인지라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차후에 이 무형자산에 대한 것은 공통된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매출을 통해서든지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법적 권리로부터 얘는 물리적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저기 보이지는 않지만 법적인 권리를 갖다가 보장받음으로 인해서 무형자산의 값어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여기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런 무형자산들은 무형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김한국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교재에서 정확히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1번은 정확히 알 것이고요. 나머지 세 가지 이공인 씨가, 정사회 씨가, 박혜기 씨가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무형자산의 설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두셔도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기가 쉽겠죠.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냐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타회사 주식이네요. 국제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지금 여기 타회사 주식을 지금 유가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살 때 얘는 액면가액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액면가액 무시하라 그랬었죠. 그리고 계정은 지금 뭐라고 써야지 돼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근데 단기 매매증권으로 쓰려고 보니까 회사는 이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나와있죠. 그러면 단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에도 단기 유동자산으로 단기성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장기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정을 조회할 때 보시게 되면 그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가 123번인 매도 가능 증권이 조회가 될 것이고요. 178번인 매도 가능 증권도 있어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은 어차피 단기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기로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문제에서 첫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고르셔야 된단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 요 두 개 2번 아니면 4번 중에서 골라야 되고, 지금 금액 1000주를 6천에 샀다고 하면 600만원어치를 샀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하고 600만원을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지금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다 포함시키라 그랬죠. 근데 여기 거래 수수료가 얼마가 발생했대요. 10만원 발생했다니 매도 가능 증권은 600만원이겠어요? 610만원이겠어요? 61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원만 써야지 돼요. 그리고 10만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별도로 쓰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전산회계 1급 할 때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요. 뭐 세무 2급에도 나왔을 것이고, 여하튼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상품 재고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죠. 기말상품 재고에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자, 문제 나올 때마다 또 그려요. 제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세트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거 안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므로 여러분들을 연습할 때도 요 세트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을 하세요. 여기는 상품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하고요.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 매출 총이익으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보기에서 매출액 5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갈 내용이네요. 500만원. 기초상품 재고액 50만원이래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요 자리네요. 50만원. 그 다음에 매입액 매입액은 400만원이래요. 단기 매입을 얘기하겠죠.
40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80만원이래요. 매출 총이익 여기 80만원이라고 알려줬다면, 자, 매출액 500만원에서 매출원가 얼마를 빼야지 80만원이 나오나요? 420만원을 빼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매출원가는 420만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그럼 여기 매출원가는 여기 상품 계정에서 여기 거 얘기잖아요. 여기 420만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450만원에서 420만원을 빼게 되면 기말지고는 얼마가 계산돼요? 이건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예요? 이건 얼마야? 30만원이지. 그래서 답은 30만원이 답이에요 라고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다는 말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 문제,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주식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얘는 지금 자본거래인 건 뻔히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FT 1급 수준이니까 자본기정 있을 때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걔 상기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없대요. 항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 500주 주당 얼마? 12,000원에 액면 금액은 얼마래요? 해서 현금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데, 주식을 발행하면 제가 꼭 기억하라 그랬죠. 이렇게 주식 발행했다는 말이 나오면 주식 발행의 의미는 증자예요. 증자라는 뜻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었고요. 뭐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금을 우리가 금액을 기록할 때 자본금은 반드시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얘는 액면가액 쓰라 그랬죠. 액면가액을 이렇게 곱해줘야지 되는 방법을 아셔야지만이 여기서 액면가액이 사용되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봐요. 액면가액은 만원이라고 그랬었고 500주를 발행했으면 자본금은 대변에 얼마라고 써주셔야 돼요? 대변에 자본금 500주에서 만원이니까 자본금이 증가한 거는 500만원만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이 만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을 했으니 여기 지금 우리가 받은 현금 발행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을 받았다고, 현금 얼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에서 500주 곱하기 12,000원 이렇게 하기면 600만원 이렇게 계산되죠. 현금은 600만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은 500만원이 증가하고 현금은 600만원을 받았으니 지금 100만원이 대변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100만원의 계정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얘는 주식을 발행했고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이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 놓고선 여러분이 보기 된 거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기억해 보시게 되면, 항공의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자본잉여금은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죠.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항공의 자산이 증가한다. 현금을 받았으니 현금이라는 자산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항공의 부채가 증가한다. 여기 부채 계정은 전혀 없어요.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증가한다. 이익잉여금도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FAT 1급에서조차도 자본 규정을 암기해 놓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10중 8구는 그냥 찍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본 규정 꼭 암기해 놓으세요. 얘기해 드렸던 거. 또 복습이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 선생님 잘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자본 규정 한번 설명 들으면서 꼭 외워 놓으세요. 문제 풀고 자격증을 딸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7번에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틀린 설명을 한 것은 여기 물어봤는데, 지금 부가세법에서 회계 1급 정도 되면 또 세무이익도 마찬가지지만 부가세의 가장 기본이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소매업자에게 공급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소매업자라 그랬죠?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 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 간이 과세자라 할지라도 사는 거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한테도 세금계산서 다 발급해줘야지 돼요. 맞는 말이겠고요. 세 번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됐던 면세사업자가 됐던 그 과세자들이 매출할 때 문제인 것이지, 물건을 사갈 때 파는 사람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는 건 다 똑같아요. 면세사업자는 자기네가 물건을 팔 때나 또 자기네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물건을 살 때는 다 세금계산서 받는단 말이죠.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업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병원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TV 사면 계산서 받아요? TV가 면세 품목이 아니잖아요. 살 때는 다 세금계산서 받는 거예요. 다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다는 것이지,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다 받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수출한다는 것은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뜻이죠. 외국에다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나요? 아니라 그랬었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 여기가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는 국내 수출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국내 판매업자가 있어요. 국내 사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국내 사업자가 여기 우리나라 국내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국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내 거래가 되는데, 국내 거래를 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수출업자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화가 수출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이 수출업자가 외국으로 이렇게 직수출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국외로 직수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수출업자가 국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냥 다른 증빙서류만 보낼 뿐이지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한 주임이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이때 발급해요? 안 한다고요. 직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국외에다가 발급할 수가 없어요. 이 직수출을 할 때는 국내 거래일 때만 세금계산서, 이렇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틀린 설명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주임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찾으라 했는데, 자, 9번 기본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 부동산인 경우는 이용 가능한 때, 이게 보편적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인 경우에는요, 용역인 경우는 완료되었을 때,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현금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 인도되는 때가 기본인 것이라 예, 맞았습니다. 외상도 현금을 수취하는 때가 아니라 여기 외상 판매도 현금 판매, 외상 판매 둘 다 언제 인도했을 때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9번에 대해서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그 다음에 구획할 수 없는 재화 공급,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기억하세요. 그랬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록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 그 때를 예시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본다는 얘기고요. 내국 물품의 국외 발주 외국으로 나갈 때는 우리 많이 배웠던 것처럼 여기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기적일.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지금 옳지 않게 설명한 보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볼까요?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찾아보래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요? 첫 번째,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트럭을 구입한 거는 우리 뭐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불공사항이었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보통 취득과 또는 사용할 때 발생하는 내용들은 보통 우리 1000cc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시죠? 1000cc가 넘어가는 승용차들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서 다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그 이외에 승합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통근 버스라든지 얘네들은 다 공제 받아요. 그래서 얘는 매입세 500만원 다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본사도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을 했다 그래도 건물이잖아요. 불공사항에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세 번째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것은 접대비 관련돼 있죠. 불공사항에 해당되죠. 우리가 암기해놨던 거 불공사항 네 번째 거에 해당돼요. 매입세 공제되어야 한대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했으니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3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에서는 중요한 거 세 가지 얘기했어요. 걔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된다 그랬었고,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불공사항, 불공사항 6가지 외워놓으라고 얘기해드렸었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 총 7가지 있죠. 크게는 4가지, 그 다음에 구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제하지 않는 3가지,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송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 꼭 암기하라는 건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선생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어쩌라고 유튜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던지 보던지 돌려보던지. 그래도 제가 또 워낙에 친절한 사람이라 요거 하나 3가지 뭐죠? 기억나실 수 있도록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그 항목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불공사항은 6가지.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된 거 말하는 거죠. 오류 또는 누락된 것들은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불공사항이에요. 두 번째 거는 사업과 무관한 그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거 대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물건을 샀다는 거 그런 거 나왔었죠.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했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또는 유지와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는 거 1000cc 넘는 것들이에요. 다 불공사항이에요. 네 번째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접대비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아까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 운영하는 그 사업자가 물건을 재화 용역 사고서 매입 세금 계산서 받으면 걔는 불공이에요. 세금 계산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얘도 다 불공 처리하세요. 얘기를 해드렸어요. 토지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받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토지 관련하게 되면 중개사 수수료 그 세금 계산서 받아야지 되죠.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철거했다든지 토지 평탄화 작업을 갖다 토지 정지 작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란 말이죠. 다 불공사항이라는 얘기죠. 자, 간주 공급에는 일단 크게 네 가지가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라는 말 뜻은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다가 공급했다는 뜻인데, 그럼 이 사업자는 자기 사업장이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업자일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로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자, 자가 공급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가 공급의 첫 번째는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다음에 자기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하게 되면 얘는 판매한 것으로 봐서 간주공급이라고 구분하고, 판매한 것으로 봤으니 판매한 금액만큼의 매출세액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여기 똑같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된 거, 소형 승용차에 사용이 되었다면 얘도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마지막으로 타 사업장 반출을 했다면, 근데 그 목적이 반드시 뭐일 때만, 판매 목적일 때만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삼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타 사업장 반출을 했는데 판매 목적으로 하면 판매한 것으로 봐서 간주 공급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한 사람은, 사업자는 자기가 다 모든 사업장이 하나잖아요. 왔다 갔다 한 거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예외인 거 제도 있었죠.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선택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타 사업장 발출 판매 목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간주 공급에서 예외라고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AT 1급의 재무회계 이론 기출문제 한번 55여기까지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